이 내용은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모든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통일 이후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과 관련해 씨바지촌이라는 괴담이 오래전부터 회자되어 왔습니다.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한국의 유력 인사들을 초청한 뒤 젊은 여성들을 이용해 성적 유혹과 약점 확보를 시도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존재합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성을 매개로 한 대남 포섭 시도라는 맥락에서 일정한 개연성을 갖습니다. 북한은 과거부터 성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기쁨조로 알려진 조직은 실제 존재했고 젊은 여성들을 선발해 훈련시키고 최고 지도자나 고위 간부를 위한 봉사에 동원한 정황은 여러 탈북자 증언과 해외 정보기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씨바지촌이라는 표현 자체는 과장되었을 수 있으나 이와 유사한 발상이나 구조가 북한 내부에 실제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성을 매개로 한 공작은 내부 통제를 넘어서 외부 인사들을 대상으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북한이 미인계를 통해 한국 인사들을 포섭했다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회자되어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소련 국가보안위원회는 냉전 시절 서방 외교관을 상대로 술과 여성을 활용해 정보를 확보했고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러시아 대외정보국도 이 전략을 계승해 서방 정치권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공작 활동을 벌여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역시 해외 유학생, 기업가, 지식인 등을 대상으로 성적 접근을 동반한 포섭을 시도해왔다는 보고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프랑스 정보기관은 중국이 유럽 내 기업인들에게 여성 요원을 접근시켜 기밀을 빼내려 했다고 밝혔고 영국 보안정보국은 중국의 은밀한 접촉 시도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 관영 보안당국 또한 내부 공무원들에게 외국 정보기관의 미인계 접근을 경계하라고 경고했으며 실제로 성적 약점을 잡힌 공무원이 국가 기밀을 유출해 처벌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공산체제에서 비일비재하게 활용되었고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활동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다만 그 실체가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놓고 보면 실제로 포섭된 인물이 존재한다면 통일이라는 역사적 전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북한의 유화적이거나 친북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인사들이 있으며 그들 중 일부가 과거의 공작 대상이었거나 지금도 일정한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여지를 남깁니다. 통일 이후 북한의 정보기관 문서가 확보되고 그 안에 실명과 활동 기록이 남아있다면 과거의 모든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 추궁과 처벌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드러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이와 같은 우려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동독의 슈타지, 즉 국가보안부는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90만 명을 정보원으로 활용했고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600만 건 이상의 개인 파일로 축적되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까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으며 통일 이후 이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독일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리 비서의 간첩 활동, 아내의 장기간 남편 감시, 문학의 인사들의 협조 사실 등이 밝혀졌고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루머나 의혹으로만 알려졌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유사한 양상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차이는 단지 그 문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정보기관이 지금 아무런 공작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입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공작을 일상화한 국가이며 외부 교란과 내부 분열 유도는 그들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방 국가나 한국 또한 이러한 방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영국 비밀정보국, 그리고 과거의 한국중앙정보부와 현재의 국가정보원 역시 특정 상황에서 성적 약점이나 인간관계를 활용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는 이러한 수단을 통제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 지점에서 공산체제와 민주체제의 정보기관은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공산체제는 약점을 조장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집중하지만 민주체제는 약점을 확인하고 정보로서 관리하는 데 머무릅니다. 전자는 인간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만 후자는 정보의 대상으로 접근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괴담이나 음모론의 차원을 넘어 체제 철학의 차이와 인간에 대한 관점, 그리고 통일 이후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통일은 국경을 허무는 일이자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